이번에 제1은행 옛 건물이 다시 태어나게 돼서 굉장히 반갑고 수고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 프로젝트는 기존 백화점들 개발 프로젝트와는 다르게 이제 문화재 건물의 헤리티지를 그대로 보존하면서 이 단순 백화점, 상업 공간이 아닌 문화 공간, 그리고 정원, 카페 등 다양한 기능이 결합된 복합 문화 공간으로 개발을 하였습니다. 많은 기능이 복합된 복합 시설로 개발하는 사례들이 잘 없다 보니 저희로서는 이 프로젝트가 굉장히 큰 도전 과제였습니다. 총 개발까지 걸린 기간은 2015년부터 약 10년 동안 이루어졌고, 그 10년 동안 문화재위원분들께 30여 차례 자문을 구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제1은행 본관 건물은 조금 지금까지 했던 것과는 좀 다른 차원의 이야기들을 좀 하고 싶습니다. 기능이 은행 건물에서 문화 역사 공간으로 이렇게 탈바꿈했고, 여기 기술진과 함께 일본이라든지 또 프랑스, 영국 이런 나라의 주요한 유사한 건물들에 대한 답사도 하고, 또 그걸 가지고 토론도 하고, 홍콩에서 온 디자인을 가지고 그걸 적용해서 남측 인면을 개선하는 그런 작업이 그동안에 자문위원으로서 활동하면서 가장 큰 어려운 문제였지 않았겠는가. 많은 자재, 기법, 공법 이런 것들을 가능한 원형을 찾아서 복원하는 것. 이것은 우리나라의 서울 역사라든지 여러 건축물, 근대기 건축물을 복원했지만 다양한 재료, 다양한 어떤 기법들이 들어와 있는 건 아마 이 제1은행 건물이 제일 많지 않는가. 당시에 이 한국은행 건물이 제일 중요한 은행으로서의 역할도 했지만 일본인들이 침략의 거점으로 쓰이던 곳이 이 부근이었어요. 이것을 남촌이라 하면서 일본의 세력 거점이 여기에 이루어지게 됐는데, 당시에 한국은행은 국책은행의 역할을 했고 민간의 자금을 일종의 저축은행이 이룬다는 이름으로 거점이 된 곳이 이 제1은행 건물이 되겠어요. 서민경제뿐만 아니라 일반 경제도 중요한 곳이 저축은행이었기 때문에 이 건물이 필요했던 것이고, 당시로서는 좀 드물게 현상 설계를 통해서 한국과 일본의 건축가들이 대부분 응모를 해서 당선된 것이기 때문에 어떤 그 시대의 은행권 건물에 또 서민은행의 전형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선식산은행에서 저축 사물을 취급하는 저축과의 업무가 점점 발전해서 1928년 저축은행령이 시행되었고, 1929년에 조선저축은행을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이 저축은행은 조선식산은행 사옥의 일부를 임대하여 영업을 시작했지만 업무 공간이 점차 비좁아지자 1931년에 사옥 신축 계획을 세우고 경성부로부터 지금의 대지를 얻었습니다. 사통팔달의 장소로서 경성부의 중심에 위치한 본점 은행의 규모는 향후 10년 후에 업무 확장과 인원 증감을 예측하여 지하 1층, 지상 5층의 규모로 계획되었습니다. 이 건물은 1935년에 준공되었고요. 서양 고전주의 계열의 양식을 기본 골격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대 건축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외양만 서양 고전주의 계열의 모습을 띠고 있을 뿐 내부는 상당히 근대적인 당시의 최신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건물에서 눈에 띄는 것은 정면에서 오더를 대대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인데요. 이 오더가 도립 오더에 가깝지만 보기에 따라서는 컴포지트 오더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장중한 성격을 가진 오더를 사용함으로써 은행이 갖춰야 할 신용과 안전이라는 신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업장과 객장은 이 은행 안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높이 7.8m로 계획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공간으로서의 개방감과 함께 풍부한 장식 요소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좀 살펴보면 바닥과 벽에는 기하학적인 패턴을 화강암과 목재에 깎아 붙였고요. 기둥과 천정은 석고 부조로 기하학적 패턴이나 꽃 문양 장식이 소개되었습니다.
국내외에 이렇게 그 문화재를 직접적으로 상업시설로 활용하는 이런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제 법적인 문제 또 이렇게 어떤 인식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바꿔나가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어떻게 풀어내야 될지 상당히 이제 더 고민을 했었고요. 법적인 절차는 이제 문화재다 보니까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도를 바꾸는 문화재 현상 변경은 거의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좀 이렇게 준비를 좀 철저히 해서 2015년부터 2017년, 2019년에 이렇게까지 한 대여섯 차례 여러 가지 이제 그 절차를 거쳐서 지금 여기에 이르게 됐는데요. 근대 시기에 지어진 건물이어서 저희들이 사실은 기술적으로 접근하기가 상당히 좀 예민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술 적용에 있어서는 원래 원형을 보존해야 하는 기술도 있고 건립 당시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기술이 또 있고 그리고 활용 때문에 성능을 향상시켜야 하는 기술이 복합적으로 적정하게 좀 적용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된 전문가들, 구조 전문가에서부터 재난, 재해 관련 전문가, 그다음에 보존 전문가들, 프로젝트의 설계를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있는 설계자, 이제 이런 분들하고 상당히 많이 논의를 좀 거쳐야 되고, 그다음에 좋은 사례가 있으면 그 사례를 직접 같이 가서 좀 보면서 이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한계까지인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그동안에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한 5년여간 가장 큰 고민이고 어려움이었고 그런 부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1938년도에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노후된 건물이기도 해서 구조에 대한 문제, 특히 이 건물이 또 건축법상으로 5,000평방미터 이상이면 다중이용 시설입니다. 그래서 다중이용 시설일 경우에 내진 구조를 또 확보해야 되고 소방 시설을 또 보강해야 되고 베리어 프리라고 무장애 시설을 또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다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근대문화재에서 사실은 이제 100년 전에 지어졌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이 건물을 이제 사용할 때 우리가 이제 하중 같은 것들이 증가합니다. 또 이제 기준의 변화가 있어서 또 그걸 또 맞춰줘야 우리가 사회적으로 또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는 공공 건물로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사용할 때 이제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해서 사실은 이제 원형 보존보다도 좀 안전한 쪽에 이제 우리가 치중을 해서 이제 보강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안전성에 대한 우리가 그 검토해 본 결과 이제 모자라는 부분은 우리가 조금 이제 강한 뭐 이렇게 강제를 쓴다든가 아니면 뭐 파이버를 쓴다든가 해서 보강을 해서 사실은 이제 그 우리 인테리어 뒤쪽에는 이제 감춰져 있는데 나중에 다시 복구를 했을 때는 제거하기 쉽게끔 그런 이제 공법을 선택을 해서 우리가 문화재가 갖고 있는 보존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이제 자부를 하고 그런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네. 이러한 건물들을 수리하는 우리 장인들이 존재하지 않다는 것이 저희들한테는 또 하나의 큰 단점이었습니다. 철거된 상태에서 사람을 구하는 게 너무 힘들어갖고요. 저희가 작업하는 게 보통의 인테리어 목수들은 작업을 할 수가 없고요. 지금 작업했던 목수들, 도장팀 다 이제 가구를 제작하는 사람들을 모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구하는데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워낙에 이때 스타일들을 다시 재현하는 게 현재로서는 많이 안 쓰는 방법이고 디자인 방식이 좀 많이 달랐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것들이 좀 몇 군데들 있었거든요. 그런데 완성을 하고 보니까 저 역시도 이렇게까지 작업물이 나올 줄은 몰랐고 제가 한 45년 이 외길을 걸어왔는데 걸어왔던 그 노하우를 생각해 가면서 하는데도 좀 상당히 애로점이 많았습니다. 1층 천정 내부에 꽃장식이 이렇게 화려하기도 하고 난이도가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었는데 실리콘이라는 그 재질을 이용해 가지고 몰드라는 걸 떠서 제품을 석고로 단단한 재질로 이렇게 생산을 한 다음에 천정에 아시바를 매고서
하나하나 시공을 했습니다. 예. 외부의 코닉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시멘트로 복원을 한 사례는 처음인 것 같아요. 한두 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다행히 외장재를 무사히 잘 끝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보존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재료를 확보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콘크리트 구조는 옛날 강도에 비해서 전제는 한 2배 정도 증가해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강도가 좀 모자라긴 하는데 그거는 뭐 우리 보강이라든가 거기다 덧대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큰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사실 이제 인테리어 부분 또 나무 이런 부분이 처음 초기에 졌던 느낌을 갖도록 그런 거 하는데 최대한 도와주는 구조의 어떤 보강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21세기에) 들어오면서 그렇게 복원했던 프로젝트가 대형 프로젝트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앞에 한국은행도 있고 한전 또 서울역 있지만 제일은행 건물처럼 그런 그 역사 자료를 충실하게 찾고 또 그걸 전시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고 했던 설계자의 노력은 아마 우리 국내는 물론이고 일본 뭐 동남아시아에서도 아주 드문 사례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로 보여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가치 평가를 좀 저희들이 좀 해봤습니다. 부분별로 가치의 중요함이 있는 부분은 절대적인 보존의 영역으로 좀 저희가 구분을 하고 좀 그렇지 못한 부분에서 저희가 재난이나 구조 보강이나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세스를 가지고 저희가 좀 이 프로젝트를 임하다 보니 당연히 이제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러한 프로젝트를 할 때는 가치 평가에 대한 게 이제는 좀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재의 어떤 핵심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들이 많았었고 용도를 이렇게 활용하고자 하는 건축주 입장에서는 최대한 얻어내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입장에서는 최대한 덜 손대고 후세에 이렇게 물려주려고 하는 이제 기본적인 임무가 있습니다. 양쪽을 다 설득해 가면서 이렇게 조정해야 될 문제가 있거든요. 보존하는 측면에서는 지자체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런 사례들을 접하게 되면 근대건축 기술을 보존하고 또 외관을 보존하고 하면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은행 그 복원 프로젝트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몇 개 남지 않은 근대 건축물을 보존하는데 굉장히 훌륭한 예제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문화재를 이렇게까지 한다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의구심도 들었지만 뭐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사례 중에서도 아주 훌륭한 사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또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국내에서도 이런 문화재가 다양하게 활용되고 개발되고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질 수 있는 그런 사례의 하나로 좀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옛날 우체국 건물이 있고 서울의 한 중심이었는데 다시 신세계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값어치도 있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 건축가의 한 사람으로 감사드립니다.